3프로TV 특별 기획 주원준의 에인션트 새로운 시리즈를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원래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주원준 박사님과 함께 신과 대화 더 문명편으로 예. 이렇게 모셨고 고대 근동 그리고 이스라엘 이야기를 저희에게 좀 풀어주셨는데 확실한 어떤 시리즈를 가기 위한 저희의 그 라벨링이라고 할까요? 브랜딩. 네, 여기에서 에인션트라는 총 6박 7일간의 아주 그 마라톤 회의 끝에 시리즈 제목이 나왔습니다. 예. 에인션트. 고대. 고대란 얘기죠. 네. 네. 어디가 고대가 봤더니 우리는 보통 세계사 배우면 그리스부터 시작하잖아요. 대충. 그리스, 로마 뭐. 그렇죠. 그렇죠. 그 이전은 그냥 뭐 오스트랄로 뭐 이쪽이고 아니면 이제 그 이전에는 아담과 이브인가? 뭐 우리 대충 이렇게 알고 그건 있는데. 역사는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스 이전에 우리는 모르는 어떤 그 한 수천 년의 그 부분이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배운대요. 그래요. 우리가 그냥 임의로 딱 잘라서 그냥 그리스부터 배우지 뭐 그랬던. 어찌 보면 인류의 가장 또 원형이 되는 그런 문명 내지 뭐 이런 이야기일 테니까. 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부분, 네,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부분을 잃어버린 세계사 이제야 배워 봅니다. 지난번에도 아주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주신 한림성서연구소의 주원준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지난 1, 2부 업로드를 하고 나서 반응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1부 특히 네, 1부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 재밌었다는 분들이 많으셨고요. 2부 역시도 드디어 이제 EBS의 자리를 3프로가 대신하느냐 이런 얘기 기원전 이야기 재밌게 봤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위주로 해주실지 기대가 좀 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고대 근동학이 무엇을 다루는 학문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 이전에 한 3,000년의 역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리적으로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나일강, 그다음에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방,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 이걸 다 아우르는 이제 하나의 개념이다. 기초 개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크게 우리가 3,000년대, 2,000년대, 1,000년대 이렇게 3,000년이니까. 근데 3,000년대 시작 부분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역시 이제 3프로가 워낙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굉장히 많이 보고 주위에서 이제 반응이 좋았는데 조금 이렇게 제가 이런 걸 잘 안 하다 보니까 이것 좀 얘기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하는 것들이 좀 몇 개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처음에 조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쭉 아까도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가톨릭 평신도 신학자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개신교 쪽에서 잘 못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거는 혹시 가톨릭에서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고대 근동학과 성서에 관련된 이 연구를 사실은 주도했던 쪽은 개신교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는 뭐 인문학자들이나 가톨릭이 조금 하고 개신교는 이쪽으로 연구를 좀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잘못된 생각이고 사실은 저희가 그 1930년대부터 지금 현재도 열심히 활동하시는 북미와 유럽의 개신교 학자들이 없으면 이거는 나아갈 수가 없는 학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서 좀 이렇게 이거는 개신교는 좀 안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거 좀 이번에 풀어줬으면 좋겠고요. 약간 좀 오해 공격을 좀 받으셨던 모양이군요. 아니 댓글을 몇 개 보니까 댓글 몇 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건 뭐 개신교에서는 보지도 않는 건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건 아닙니다라고 이제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 좋겠고 네. 또 하나는 뭐 기원전 3,000년대, 2,000년대 이렇게 이제 제가 어떤 문명이 있었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댓글이 많이 달리냐면은 다른 지방에도 그 당시에 어떤 유물이 나온다. 다른 지방에도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각자 뭐 중앙아시아가 됐던 어디 세계 어느 곳이 됐던 이건 이제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진지하게 연구하실 테지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약간 이렇게 건전한 비례 상식 같은 걸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뭐냐면은 어떤 문명이 사람이 살았다 하는 흔적은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굽니까? 그걸 알려면은 그 사람들이 썼던 글을 보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네. 스스로를 어떻게 불렀고 주위에서 자기를 어떻게 불렀고 외교문서를 보든가 어떤 걸 봐야 되거든요. 영수증을 보든가. 근데 이런 글이 안 나오면 정작 어떻게 부를 수밖에 없냐면은 그 현대 지명을 따라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디서 나왔다. 옙네트 아스르 문명이다. 아니면 괴베클리 대표다. 이렇게 부를 수밖에 그래서 없거든요. 우리는 암사동 선사유적 이러잖아요.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람이 살았지만
지금 고대 근동 세계처럼 이렇게 수많은 문헌이 나오고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은 흔적을 우리가 알 수는 없다. 이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예전에 그 동양 쪽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자료 말고 1차 자료로서 우리가 이 고대 문헌은 사실은 글자가 대체로 다 크거든요. 다 이렇게 벽에다 돌에다 새기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런 1차 자료를 번역을 하면 A4 용지로 적어도 한 반쪽이나 한쪽 정도 되는 그런 문헌. 그러니까 그 문헌을 그 정도 길이로 작성을 하려면 기승전결도 좀 있어야 되고 좀 이렇게 좀 많은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런 문헌이 동양에서 나오면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러니까 쪼가리에서 아주 조금 글자 이상한 거나 뭐 몇 줄 나오는 거 말고 그렇게 쫙 하나로 적어도 A4 용지 반 장이나 한 장을 채울 만한 문헌 거의 AD는 돼야 되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기원전 3000년대부터 그런 문헌이 나와요. 네, 이 동네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계의 다른 곳에서도 다 문명이 있었고 사람이 살았지만 이 정도로 고도화된 문명이 나온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하고 나일강 쪽이 최초다. 아직은 다른 데서는 발견 안 된다. 예, 다른 데서는 이 정도 수준의 문명이 나오려면은 적어도 1000년이나 2000년 후에는 기대할 수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받아들이고 이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거의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당연히 있죠. 아니 우리가 또 한 10,000년 전부터 뭐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우리 단군이 알고 보니 뭐 한 7,8,000년 전에 이미 다 이 동아시아 지역을 다 지배했을 것 같은 그런 희망. 그걸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아직 안 나온 거다. 나오면 저희가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이제 고대 근동 이야기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남으셨나 봐요. 아니 댓글이 여기 사실은 3% 댓글뿐이 아니라 어디서도 다 비슷하게 나와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사실 기록엔 안 나와 있지만 기원전 6,000년 경에는 우리가 동아시아를 포함한 유럽 지역까지 다 지배했었다. 이런 거 이제 하면 제일 좋긴 하거든요. 네, 환단고기 유럽편 이런 거. 전 세계의 그 신화가 사실은 우리에서 다 나간 거다. 아이고 이 사람들아. 그렇게 하면 이제 제일 좋죠 사실. 근데 그렇게는 안 하고 일단 있는 기록에 문헌에 사료가 있는 곳 지역으로 중심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수메르 이쪽 지역 얘기가 아직 좀 더 이어지는 좀 거죠. 남았죠. 수메르 문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원전 22세기 경에 그 3000년대 말기에 사르곤 대왕이 나와가지고 샤루킨누 그러니까 그 나 참된 왕이다라고 하면서 골풀 바구니에 역청을 바른 그 아이 얘기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아카드가 이 지역을 정복했다가 수메르 사람들이 그래도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좀 하위의 야만인들이었는데 얘네들이 정권을 잡고 이렇게 사니까 다시 수메르 사람들이 절치부심해서 만든 나라가 이제 신수메르.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수메르 기록은 다 신수메르 것이고 구수메르 옛날 수메르 얘기는 물론 있긴 있었으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메르 뭐 무슨 조각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신수메르죠. 양쪽으로 보면은 신수메르가 훨씬 많고요. 네. 그리고 수메르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문치라든지 아카드가 약간 무력에 앞서고 수메르가 약간 이렇게 문화나 이런 거에 좀 앞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수메르 제국이 문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서 그 책에 보면은 지금까지 신수메르 시대 때 나온 토판이나 문서가 4만 점 정도가 출판이 이미 됐어요. 문화국가였구나. 그리고 아직 출판되지 않은 게 또 수십만 점이 있어요. 대부분 다 이제 무슨 뭐 영수증도 있고 뭐 땅 문서도 있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토판에 가장 많은 그 포션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은 경제 문서거든요. 영수증 주고받고 땅 문서, 세금 돈 빌려갖고 그런 게 거의 다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 신수메르 시대 때 문서 활동은 흔히 로마나 그리스의 문서 활동하고 비교가 돼요. 그 정도로 굉장히 활발한 문서 활동을 기원전 3000년대 말엽에 이미 하고 있었다. 그 토판에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토판에 하려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나와요.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카이브에서 나오는데요. 그 발굴을 하게 되면 어느 특정한 방에 토판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이제 문서 보관소, 라이브러리 아카이브, 아카이브라고 보통 부르고요. 라이브러리는 그거보다 좀 잘된 도서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판에다 저렇게 보이는 것처럼. 저거는 이제 굉장히 잘 만든 우르나무 이제 법전인데 저건 굉장히 잘 만든 거고요. 대체로는 되게 작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주 필요한 것만 쓰고 왜냐하면 좀 들고 다니기도 해야 되고 그렇죠. 실용적인 목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오래는 간다 진짜 저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인류가 만든 매체 중에 제일 오래 가는 게 뭐냐? 비석? 그 토판이에요. 일단 증명이 됐잖아요. 한 5, 6천 년은 간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종이는 저렇게 못 갈 것 같은데. 종이가 아니라 우리 요즘 쓰는 뭐 SSD 하드디스크 안 그건 되죠. 50년도 안 간대요. 그렇죠. 100년 지나면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모든 영상들 남아 있을 것 같죠? 1000년 만년 아니 100년도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렇죠. 우리 계속 이제 옮겨놔야 되겠죠 어디론가. 예. 근데 희한하죠. 저게 이제 나중에 저 토판을 그대로 두면 응달에서 말리면 오래 세월 지나면은 세라믹이 돼버려요. 딱딱하게. 예, 딱딱하게. 오, 아니면 그래요? 그 당시에도 이미 구웠어요. 오래 보존할 거는 이미 세라믹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거는 뭐 거의 반영구적으로 하는 것이죠. 예. 토판 구운 게 행남자기 뭐 이런 거잖아요. 딱하지. 네. 근데 저런 거 중에 제일 오래된 게 그 법전 중에 함무라비 법전도 저 토판에 한 거 아니에요? 함무라비 법전은 이거보다 다음 시대고요. 저거는 우르나무 법전인데 이거는 함무라비 법전보다 더 오래된 거예요. 아, 더 오래된 법전이 있어요? 함무라비보다? 있어요. 네, 있어요. 이것도 있고 리피트 이슈타르 법전도 있고 이제 여러 개의 법전이 있는데 이제 법전 얘기가 나오니까 이집트가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집트는 법전이 안 나와요. 근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만 법전이 나와요. 이게 두 지역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거든요. 아, 이거는 어떤 절대자에서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법이 왜 필요하겠어요? 법이 필요하면 어기는 너도 놈도 구속받고 있으니까. 나도 구속받는 어떤 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유럽하고 비슷해서 모든 도시국가가 자유 경쟁하는 체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국가 전체를 다 지배하는 중국의 천자나 이집트의 파라오 같은 존재가 없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르나 우르크나 슈파르 뭐 이런 도시들이 서로 전쟁을 해서 우르가 우르크를 점령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때 서로 민족도 조금 다르고 언어도 조금 다르고 이런 나라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렇게 산다라고 할 때 공표하던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은 사실은 신과의 약속이기도 하면서 네. 신이 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여기를 공정하게 앞으로는 다스리겠다 이런 식의 것을 모두 담아두는 일종의 통치 이데올로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내용도 다 나왔어요? 그럼요. 내용도 다 나오죠. 우르나무 법전도 나오고 함무라비 법전이 워낙 잘 보존돼서 잘 나와서 그렇지 네. 다른 법전은 일부 것만 나왔어요. 근데 아. 완전히 다 이제 완전히 잘 나온 건 함무라비 법전밖에 없지만 내용은 대략 어떤 거예요? 되게 비슷한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이 아직 역사에 존재하진 않았지만 정의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 그럼 정의를 세운다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있어요. 신의 말씀대로 다스리겠다. 나의 그 자의적인 게 아니라 사랑으로 정의로 다스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잘 이렇게 케어하겠다. 케어하겠다. 네, 그런 내용이 가난한 있어요? 사람. 그럼요. 함무라비 법전. 사회 이슈였던 모양이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내가 목자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표상들이 사실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성경에도 보면 고아랑 과부 얘기가 좀 꽤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문학적 전통을 따른 나라예요. 고대 근동에 있는. 그러니까 어떤 통치자가 되면 내가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을 위해서만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약한 사람들도 내가 케어를 잘 하고, 그 다음에 내 뜻이 아니라 신의 뜻대로 가르치고, 그러면 이제 국방도 튼튼히 하고 이런 식의 것을 쫙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법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전은 완벽한 그 두 도시를 아우르는 통치자가 없었을 때. 그 통치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어떤 통치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 법전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 배운 건 함무라비가 인류 최초의 법전 남아 있는 최초의 법전인데 그게 아니라 네, 지금 남아 있는 건 우르나무 법전인데 저거는 신수메르 때 이제 나온 거고요. 우르나무가 이제 신수메르 수메르 제3왕조를 창시한 인물로 나와 있는데 네. 그 사람 이름으로 이제 공표한 법전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 3% 여기는 너무 이렇게 학문적으로 진도를 빼려고 그러면 재미가 없으니까 재밌는 얘기를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재밌는 건데 네. 함무라비 법전에 보게 되면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확히 이제 번역을 하면 하나의 눈에 하나의
눈 하나에 이 하나에 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의를 세운다는 거예요. 눈 하나를 만약에 내가 똑같이 뭘 맞았으면 한다. 똑같이 그러니까 그 이상의 보복은 안 된다 이런 거에서 이걸 이제 우리가 뭐 동태상해법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옛날에 배운 거로는 이렇게 서로 상해를 똑같이 하다가 나중에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걸 돈으로 갚기 시작을 했다. 경제가 이렇게 이제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근데 우르나무 법전이 돈으로 갚는 거예요. 이게 더 오래된 건데. 아 그래요? 네, 이게 은으로 갚게 돼 있어요. 돈으로 갚게. 팔 하나 부러뜨리면 똑같이 팔 부러뜨리는 게 아니고 그 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네 팔을 내놔라.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의 그 말이 실제로 팔을이나 이를 부러뜨렸다기보다 원칙을 얘기한 거로 이해를 해요. 그만큼 예, 그 원칙. 그러니까 눈 하나 때린 사람은 딱 눈 하나 때린 것만큼만 벌을 받고 이 하나 부러뜨렸으면 딱 이 하나 부러뜨린 것만 벌을 받아라 하는. 그래서 대신 그거를 돈으로 환산하고. 돈으로 환산하고. 근데 돈으로 환산하는 게 미리 앞에 나와 있어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이미 이 당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고와 과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의 뜻에 따라 다스린다든지 이 법전은 내가 공표하는 게 아니라 신의 이름으로 공표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었고. 재밌네. 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저는 반드시 안갚음을 해줘라. 그런 식으로 복수법으로 그런 우리가. 쪽으로 이해했는데 오늘 설명 들으니까 예. 야 너무 심하게 안갚음을 하면 안 돼. 그쵸. 딱 정해진 만큼만 해라는 예. 취지이군요. 예, 딱 복수. 그러니까 그 지은 벌만큼만 받으라는 거죠.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경향이 그 당시에 강했는 모양이에요.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법을 했겠죠. 만들어서 예. 규제했겠죠. 예. 이놈을 이러면서. 근데 그 이제 특히나 강자들에 의해서는 더 세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힘있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렇겠지. 얘가 나 네. 지금 이만큼 했으니 너는 이제 죽어봐 뭐 이랬을 텐데 그런 걸 막아주는 게 어쩌면 그렇죠. 저 법이었겠네. 예, 그게 네. 정의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집트는 다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절대 강자 파라오가 있으니까 네. 법이 발달하지 않아요. 그냥 파라오가 하면 돼요. 파라오한테 가서 해결해 주시오 이렇게 하면 그 되는데 사람 말이 곧 법이지 뭐. 예, 그냥 파라오의 말이 법이에요. 예.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이런 걸 자꾸 세워야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르 제사망조가 돼서 우르나무 법전을 만들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함무라비도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질서가 나올 때마다 법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법전은 서로 이제 베끼고 서로 영향을 받으니까 다 비슷비슷해지고. 그런데 구약 성경도 가만히 보면은 야훼 하느님의 이름으로 반포한 토라가 법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내용도 일부 내용은 굉장히 비슷해요. 아. 그러니까 하느님의 법을 선포한다. 그것도 모세가 이제 하느님한테 그 법을 받아가지고 시나이산에서 그 법을 우리한테 선포했다라는 그 문학적 양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 고대 근동 특히 메소포타미아 전통과 상당히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도 매우 하여튼 관련성이 좀 높아 보여요.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아카드와 수메르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통치 기술이 발달하게 되는데 넓은 지역을 다스리니까 이 사람들이 개념상으로 중앙과 변방을 구분하기 시작을 해요. 통치자들이. 예. 그래서 중앙은 핵심 지역, 그다음에 변방은 조금 바깥의 지역. 그래서 그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관리를 파견한다든지 예. 방어하는 그런 거에서 굉장히 조금 나누어서 인식을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연호를 쓰게 돼요. 오래 다스리니까 몇 년도에 뭐 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건 연호를 쓰게 되는데 어느 성전 지은 지 몇 년, 어느 신전 개축한 지 몇 년, 그런 어느 걸로. 대사제 한 지 몇 년. 근데 사건 연호를 쓰면 서로 이게 안 맞잖아요. 네. 그래서 토판에 그거를 맞춘 표가 나왔어요. 어느 신전 몇 년은 건축 몇 년은 어느 대사제 건축 몇 년이라서 부산성 27년은 수원성 15년이다. 이거 맞춰놔야지. 그리고 어느 왕 제위는 어디에 몇 년이다. 왜냐하면 고대의 수메르나 아카드의 서기들이 그걸 갖고 좀 문서를 작성했을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위 연호라고 그러는데 어느 왕 된 지 몇 년 이거는 이거부터 한참 뒤에 쓰고요. 사건 연호를 먼저 쓰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많은 지역을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로 소통을 해야 되니까 국제 공용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링구아 프랑카 그러니까 영어 같은 역할을 하는 언어가 생기게 돼요. 그게 이제 아카드어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집트는 아카드어와 굉장히 다른 언어거든요. 아카드가 그 최초의 국가. 예, 그 이름이 수메르 아카드. 그 사르곤이 다스렸던 그 나라의 이름을 따서 하는 건데 그 아카드어가 국제 공용어가 되니까 외교를 할 때나 이럴 때 아카드어를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어는 랭귀지 패밀리가 달라요. 어족이 다른 말인데 이집트도
자신이 아카도를 배워서 외교 문서에는 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쓰듯이. 네,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정신 문명을 공유하는 곳인데 이 정신 문명을 공유하게 하는 언어가 있었어요. 고대 근동어. 이 아카도어가 나중에 아람어 나오기까지 거의 한 2000년 동안을 이 당시에 국제 공용어 역할을 하게 돼서 고대 근동학을 하려면 아카도어를 안 배우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서나 이런 게 다 그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카도어가 이제 그 지역별로 다 분화되고 지역별로 좀 특이한 아카도어가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네. 우가리드에서도 아카도 토판이 나오고 히타이트에서도 나오고 이집트에서도 나오고 거기 아카도어로 모국어로 쓰는 지역이 아닌데도 예.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옛날에 배웠을 거다. 아카도어가. 예, 자기네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그 동네 사람들 하여튼 어지간하면 다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서기들이 그걸 배웠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서기들이 사실은 지금 구약 성경을 쓴 사람들이거든요. 사제들이나 이제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아카도를 알고 있었을 거고 그래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 아카도 영향을 받은 단어 이런 거 연구해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네. 그 언어로서도 아카도어가 공용어로 쓰인 거야? 아니면 글자를 갖고 와서 언어 글자 다요. 그러니까 외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카도어가 아카도 안 하고 기본이고. 외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서민들은 각자 자기네 동네 말을 그렇죠. 하더라도 서민들이나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자기 지역어를 썼겠지만 지배층이나 국제 교역을 하거나 무역을 하거나 외교를 하는 사람들은 아카도어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거예요. 네. 국제교육 문학이 굉장히 많았다는 뜻이네요. 뒤집어 많죠. 말하면. 예, 많죠. 우리가 2000년대 가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요. 히타이트 문서도 굉장히 거기도 몇만 점씩 막 남아 있고. 아직 우리나라는 그냥 외교부 장관 정도만 영어 잘하면 다른 장관은 영어 못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우리나라 근데 아마 이스라엘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아주 최상위의 사람들만 아카도를 이해하고 있었을 거고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들만 평소에 아마 외국과 교역을 하는 사람들도 기본적인 아카도 정도만 익히고 아니면 지역어로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문서는 다 아카도어로. 예, 그러니까 공식어로 공식 다. 문서는 다 아카도로 남아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예. 자, 하여튼 어마어마한 주변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많이 미친 메소포타미아지요. 예, 기원전 3000년대가 이렇게 해서 이제 수메르가 오래 다스리다가 아카드가 여기를 지배해서 사르곤 대왕이 크게 한번 다스리다가 수메르가 다시 이제 나와가지고 신수메르 제국을 만들 때까지가 거의 여기서 이제 한 3000년대가 끝나가고요. 네. 그다음 이제 이집트로 가면 이집트의 3000년대를 보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집트는 그때도 꽤 발달을 좀 했었던 거죠, 그 시기에. 예, 근데 이제 이집트를 보기 위해 가지고는 역시 또 이집트의 자연 조건이나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네. 이집트 고대 이집트를 이해할 때 제일 좀 빨리 이해하려면은 두 개로 이해하면 좋아요. 고대 이집트가 두 개거든요. 사실은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가 문화적으로 좀 많이 다르고요. 상하? 예, 그래서 상이 사실 아래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래요? 예, 아, 남쪽 나일강 이집트가 기준으로? 예, 남쪽 이집트가 상 상 이집트고 이집트. 나일강이 이렇게 남에서 북으로 예, 흐르는 예, 강이 예. 되어가지고 남이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세계 큰 강 중에서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거의 유일한 강이 이제 나일강일 텐데 거기다 이제 북에서 남으로 흐르거나 이러거든요. 그리고 땅 이집트 사람들이 땅을 크게 두 개로 인식을 했는데 그 참고로 현대 이집트의 연간 강수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요즘이요? 예. 연간? 예. 1년에 오는 비의 양.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독도가 강수량이 1300인데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대충 한 5,600 정도 오면 약간 건조하네 이런 느낌일 테니까 400. 거의 영해 수렴해요. 비가 안 와요. 아. 그 북부의 나일강 삼각주 지역엔 조금 오는데 해양성 기후라서 그 나머지 기후는 거의 사하라 이게 북아프리카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사하라 사막이 쭉 이어지다가 그냥 나일강이거든요. 네. 이집트까지 비가 안 와요. 나일강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여기가. 근데 나일강으로만 사는 거예요. 나일강의 강물을 뭘로 유지합니까? 그 아래에서 오는 케냐 쪽에서 오는 강인데 이게 이제 안 마르고 계속 장기적으로 범람하고 이래서 이집트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게 나일강 옆에 모든 도시가 다 붙어 있어요. 나일강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문명이에요. 네, 그리고 나일강에서 그러니까. 조금만 벗어나면은 비가 물이 없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 나일강조차도 주변에 다른 나라에서 온 빗물이 이제 예, 그 남쪽에서 온 빗물이 딱 두 강줄기가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강줄기만 가는 거라서 그 근처에서 농경지가 있고 뭐 다 해요. 도시가 있고. 그러네. 예, 그러니까 딱 나일강만 있어서 이제 나일강이 이제 여기까지는 강물이 오고 강물이 없어지다가 딱 사막이 시작될 거 아니에요. 어느 네. 순간. 근데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집트 사람 가보면은 왼쪽은 사막에 되고 오른발은 나일강의 그 축축한 땅에 대고 설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강물이 가다 뚝 끊어지는 지점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축축하고 좋은 땅, 그 다음에 메마른 땅,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강이 있는 곳, 강이 없는 곳 그런 식으로 두 개가 이렇게 교차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1년 내내 기후도 바뀌지 않고 범람하는 시기 외에는 거의 다 똑같이 가니까 세상은 영원히 지속하고 계속 뭔가 순환한다 이런 생각이 옛날부터 있는데 반복되고 순환한다. 네, 반복되고 순환한다 이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나일강이 이제 삶의 젖줄이면서 동시에 운하 역할을 해요. 고속도로 역할을 한다고요. 네, 고대부터 물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의 문명으로 이어줘요. 하긴 나일강만 따라가면 되니까. 그렇죠. 나일강에 배만 띄우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밋을 지을 때도 그 큰 돌을 저 나일강 상류에서 갖고 오는데 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부터 이집트는 하나의 문명이 돼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여러 도시들이 서로 자유 경쟁하면서 서로 언어도 조금씩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이런데 이집트는 고대부터 하나의 이집트라는 정체성이 형성이 돼요. 안 되는 사람이 어차피 못 사니까.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하나의 고속도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나일강이 자연의 나일강도 굉장히 중요한데 교역이나 이런 나일강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집트는 고왕국부터 지역주의가 없어요. 그냥 이집트인이에요. 일사불란. 예, 그러니까 국가 정체성이 세계 최초로 만든 데가 이집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파라오 밑에 그 많은 도시가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거대한 피라밋을 짓거나 전쟁을 하거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는 이런 사람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인이라는 정체성이 없어요. 우르에는 언제나 우르 사람이 사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우르크에는 우르크가 살고. 그래서 바빌로니아가 아시리아를 점령했을 때 아수르에는 아수르 사람이 살지 바빌로니아 사람이 안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빌로니아는 우리를 다스리는 놈들이 아니야. 쟤네들은 옛날 나쁜 놈들이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아니면 반란하고 바빌로니아가 지배를 받을 때도 똑같아요. 아시리아가 받을 때도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데 이집트는 그게 없어요. 멤피스에 살건 테베에 살건 뭐 어디에 살건 간에 파라오 밑에 하나의 이집트인이에요. 그게 옛날부터 달라요. 그리고 이걸 뭐든 다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파라오죠. 그러니까 이 파라오에 해당하는 말이 메소포타미아에 없어요. 파라오에 해당하는 말이 없다고요. 왜요? 언어가. 왜냐하면 이 모든 메소포타미아 많은 도시 국가를 다 다스리면서 스스로 신이 되고 최고의 인간이자 최고의 신이 되는 어떤 존재를 메소포타미아에서 생각을 못해요. 거기는 그러니까 사르곤 아들 슐기가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다가 굉장히 메소포타미아 신학자들한테 대차게 까인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신이 될 수 없고 인간은 신의 위탁을 받아서 계약을 맺어서 인간을 다스릴 존재밖에 못 되는 거예요. 최고의 인재.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집트에서는 파라오가 신이에요. 이 모든 걸 다 다스리는. 그래서 세계 최초의 국가 정체성이 이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많은 국민들이 이 국가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다 승복하고 그렇게 승복을 하고 그러니까 그 많은 고대 피라미드를 생각해 보시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자재와 이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 그걸 총동원할 수 있는 역량이 파라오는 갖고 있었어요. 고왕국 때부터.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는 나중에 가서도 이게 잘 안 돼요. 농사짓고 장사했으면 돈도 많고 나라가 발전했을 텐데 왜 그걸 왜 지으라고 해서 평생 그것만 짓다가는 게 GDP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게 지금이야 도움이 되지만 지금 관광에 도움이 될 때 피라미드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느라고 날린 비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안 시키면 반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가? 계속 뭔가 일을 시켜야 정신없이 그냥 일만 하는 거지. 하루 종일 볼펜 하나 갖고 정프로가 하나 갖고 있다. 1분 후에 2프로한테 주고 1분 후에 또 정프로한테 주고 이거를 24시간 하다 아유 졸리다 집에 가서 자자. 이 평생을 이렇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만든 거는 굉장한 저는 종교적 열이었다고 추측을 하는데 종교적 열이. 예, 그러니까 이거 참 고대인들의 마음을 되게 알기가 어려운데 이집트인을 생각을 해보면 고대 많은 사람들이 농경을 하기 위해서 제일 애썼던 건 뭐냐면은 관계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농사법을 만들고 그런 거였거든요. 이집트가 이걸 안 해도 되는 동네예요.
나일강이 범나무라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비료를 다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농업 생산량도 언제나 풍년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의 농업이라는 건 대체로 우리가 10식구다 그럼 10식구가 그 해 먹고 사는 것 정도와 내년에 뿌릴 씨앗 정도만 남기면은 대체로 평타치고 거기서 조금 남으면 잉여 농산물 가지고 뭐 떡을 해 먹는다든지 잔치를 한다든지 이 정도가 한데 이집트는 매년 풍년이에요. 예. 그것도 엄청난 풍년이 들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느리고 내지는 옛날부터 예술이 발전시키고 했던 게 너무 이렇게 남기 때문에 네.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대 이집트에서 이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어떤 거대한 종교적 열망에 휩싸여서 만든 게 이제 그 피라밋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피라밋은 노예의 작품도 아니고 강제로 만든 것도 아니고 굉장한 자발적 열의로다가 만든 거고 그리고 피라밋은 거대 피라밋은 3왕조, 4왕조, 5왕조 정도에서 다 만들고 나머지 왕조에서 안 만들어요. 3, 4, 5왕조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역사는 이제 마네토가 정리한 게 1왕조, 2왕조, 3왕조 해가지고 옛날 그 헬레니즘 시대에 이집트 역사가가 그걸 쫙 정리해 놓은 표가 있어요. 이제 그거 갖고 우리가 지금 하는데 물론 현대 학자들은 그걸 조금 이제 수정도 하고 그렇지만 크게 그 표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메르보다 한 몇백 년 늦어요. 아주 조금 늦어요. 하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하는데 이집트가 통일이 돼가지고 강력한 국가를 나누면 우리가 킹덤이라고 불러요. 왕국. 그래서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세 번의 왕국이 있고 그 사이에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어요. 그걸 중간기라고 불러요. 그 제1중간기, 제2중간기, 제3중간기 그 다음에 후기시대 이렇게 되거든요. 고왕국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1왕조부터 해가지고 3, 4, 5왕조 정도에서 거대 피라밋을 다 만들고 그 나머지 왕조에서 잘 안 만들어요. 아예 안 만들거나 완전히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3, 4, 5왕조 때 많은 그때의 그 파라오들이 그리고 그때의 아예 그 어떤 자이트가이스트 그러니까 시대 정신 자체가 이걸 만들어서 파라오도 영생을 누리셔야 하고 우리도 같이 파라오와 뭔가 가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고왕국이 이걸로 국력을 다 소진하고 그런 다음부터는 안 만들어요. 그 1, 2, 3왕조가 그럼 대략 기원전 한 3,000년? 네, 3,300년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때쯤부터 한 몇백 년 정도를 이렇게 만들었고. 예, 그다음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집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네 나라는 나일강 때문에 너무 풍요롭고 좋아. 근데 세계의 다른 곳을 보게 되면 이렇게 풍요로운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고대 이집트를 중국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자기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일강 이렇게 삼각조 표를 보시면 나일강 이렇게 오는 그 남쪽에 오랑캐가 있고 네. 동서쪽에 그 지중해변에 오랑캐가 있어서 오랑캐가 셋이에요. 그거 되게 비슷해요. 오랑캐마다 또 이름도 있는데 그 중국에서 동이 남만 북쪽 뭐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되게 비슷하고 이 오랑캐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생각은 뭐냐면 이 오랑캐들이 자기네 중원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중국이랑 비슷하네.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외부에 관심이 없어요. 중국이랑 비슷하네.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나가서 영토를 확장하려는 노력을 안 해요. 못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나가봤자 좋은 땅이 없어. 자기네보다. 거기다가 그 고대 근동 세계 최대 금광이 어디 있냐면 이집트에 있어요. 그리고 청동기 시대 최대의 자원이 뭐냐면 굴인데 최대의 구리 광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있었구나. 먹는 거부터 자원부터 모든 뭐 문화나 이런 것까지 이집트가 모자란 것이 없는 땅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전부 하나의 국가 정체성 파라오가 이 거대한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그냥 원래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아니면 뭐 근동 뭐 이쪽에서 이렇게 좀 이주해 온 사람들이에요. 아니 언어로 보게 되면 원래 고대 근동 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네. 그 이전 시대에 어디 왔는지는 우리가 증거가 없으니까 알 수는 없는데 그렇게 정체성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냥 계속 그 사람들이 그냥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아부신벨이라고 있잖아요. 아부신벨이 뭐냐면 이렇게 큰 파라오상 4개를 놓고 저 남쪽에서 누비아 놈들이 쳐들어오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위협을 줘서 저는 이 멘탈이 만리장성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넘어갈 생각도 없는데 니들이 넘어오지 마라.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데 메소포타미아는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 혁신과 발전이 일어나서 이 고대 근동 세계를 다 지배하는 나라, 이집트까지 지배하는 나라가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이렇게 생겨요. 원래는 다 작은 도시 국가들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긴 좀 유럽하고 비슷하다, 좀 느낌이 있고
이집트는 자기가 세계의 중심이고 금도 있고 구리도 있고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한 번도 나가서 지배하지 못하고 자기가 지배를 당해요 결국은. 그래서 모든 그 고대 근동의 많은 제국들이 이집트를 지배하는 걸 원했는데 이집트는 외부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이거 말고 그러니까 사실은 파라오는 천자예요. 그냥 중국의 천자하고 비슷해요. 스스로 신이었고 그리고 법도 발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도시국가나 많은 분들이 그 이해관계가 얽히고 그럴 때 법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파라오의 말이 법이에요. 파라오가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고 어떤 성문법을 만들면 파라오가 거기에 구속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런 걸 안 해요. 그러니까 지혜와 법만 발달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이런 문화, 그 지혜 문학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고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쪽에서는 법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두 문명이 굉장히 좀 성격이 다른 문명이 태어나게 돼요. 처음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요 사이에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양쪽의 영향을 다 받게 돼요. 어떤 나라가 더 발전했다? 메소포타미아 쪽이 훨씬. 메소포타미아 쪽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집트를 지배하게 되죠. 나중에 특히 페르시아는 이집트 왕조까지 아키메네스 왕조가 이집트를 지배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것도 비슷한데 제가 되게 재밌는 거 이집트 왕들이 남쪽을 보고 앉아요. 중국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황금으로 이렇게 노란색 좋아하고 그런 것도 되게 비슷하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병행하는 점이 많아서 그 책에서도 그렇게 썼지만 서방 그러니까 서쪽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도를 보게 되면 이집트 나일강 서쪽에 있잖아요. 서쪽에 있는 거대한 중국과 같은 나라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면 좋고 그 메소포타미아 쪽 동방에 있는 어떤 유럽과 같은 나라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두 문명의 특징이 좀 잡힐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죠. 거기는 이집트는 따로 뭐 신화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좋은 질문 같아요. 그 이야기가 발달하지 않아요. 신기하다. 그 내러티브가 발달하는 건 메소포타미아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르의 지금 왕이 누구냐 이걸 얘기하려면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원래 여기 우리가 다스리는 적이 아니었는데 어디 전쟁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서 그때 뭐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발달을 해요. 예. 민주주의 하려니까 타인을 설득해야 되니 다양한 네. 이야기가 필요하고. 예, 그러니까 뭔가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그래서 고대 근동 신화의 대부분의 많은 신화는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신화예요. 이집트는 신화가 발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보다는 그 지혜 문학이 그런 거잖아요. 구약 성경의 잠언 같은 게 발달하게 되는데 그 이집트 영향이라고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어른들이 숟가락 들기 전에 먼저 숟가락 들지 마라. 그런 거. 예. 그다음에 어른들이 말하기 전에 먼저 말하지 마라. 파라오 앞에 나가면 언제나 낯빛을 좋게 하여라.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수천 개 가르쳐요. 다 외우게 하고. 그래서 관리의 처신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아메노테비지 이런 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문화적으로 달라요. 메소포타미아는 그거보다는 뭔가 좀 정의를 추구해야 돼요. 저스티스. 네, 좀 그런 생각이 있고 여기는 정의보다는 파라오한테 순응하면서 잘 사는 어떤 것 이런 것을 좀 가르치게 되는. 네네. 알겠습니다. 이 이집트 얘기는 사실 오늘 뭐 저희가 당연히 다 할 수가 없고요. 워낙 또 많은 고대 이집트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꽉 막혔구나 이집트가. 네. 그래서 이집트의 이 독특한 이야기들은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여튼 우리는 이집트는 그냥 뭐 파라오 그다음에 뭐 태양신 섬겼다 이런 거 정도는 제가 배웠던 것 같고 중앙 집권적이었네요. 그리고 피라미드. 그렇죠. 나중에 이제 클레오파트라 때쯤 거의 이제 절단 나는 뭐 이 정도만 배웠는데 우리가 몰랐던 또 이집트 이야기 계속해서 우리 주원준 박사님께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 곁들여서 해주시면 대단히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해보는 오늘입니다. 원래 기업에서도 그 회장님이 하나가 힘을 많이 휘두르는 그런 기업에서는 말이 많지 않고 정작 그 회장님도 말씀에 조리가 없어.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냥 내가 생각나는 키워드를 던지면 아래에서 알아서 그냥 찰떡같이 만들어가지고 이런 뜻이랍니다. 그럼 되니까 그냥 대충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한 5마디 던지면 그게 신년사고. 그렇죠. 네. 자, 하여튼 저희가 이집트 여기 뭐 알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은 저희가 이어진 다음 시간에 좀 더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원준 박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이집트 본격적으로 한번 파보겠습니다. 이집트가 재밌을 줄 몰랐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